사이다 무비튼. 나는 남편, 아들과 세 식구이다. 어느 날 시댁에서 불이 났는데 시댁은 우리 집하고 가까웠다. 불이 난 후 구출되긴 했지만 이미 연기를 많이 마신 탓에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말았다. 화재 소식을 듣고 남편과 둘이서 바로 달려갔지만 이미 집 전체가 화염에 휩싸여 있었고 소방대원들이 필사적으로 진압작전을 펼치고 있었다. 믿기 어려운 장면에 넋이 나가고 말았다. 남편이 화재 원인이 뭐냐고 묻자 튀김 요리를 하다가 기름에 불꽃이 붙으면서 화재로 번진 것 같다는 말을 들었다. 그렇다면 시어머니가 안에 있다는 말인데? 그런데 시어머니는 사방이 발칵 뒤집힌 상황에서 그림자처럼 조용히 우리 집에 나타나서 우리를 간떨어지게 했다.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기름을 가스레인지에 올려놓고 어디에 갔다 왔냐고 버럭 화를 내자 시어머니는 횡설수설하면서 벌벌 떨었다. 그 후 경찰이 찾아와서 시어머니를 상대로 조사했다. 시어머니는 튀김 요리를 하던 도중에 친구한테 걸려온 전화를 받았고 친구분이 여행지에서 선물을 사왔는데 잠깐 집에 올 수 있냐고 하자 걸어서 몇 분 거리에 있는 친구분 집에 갔다고 한다. 이때 기름 냄비에 불을 끄는 걸 깜빡하고 그냥 나갔기 때문에 그게 원인이 돼서 화재가 발생한 걸로 추정됐다. 시어머니는 시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걸 알고 여보! 하고 외마디 소리를 쳤지만 시어머니는 전부터 가스불을 끄는 걸 까먹는 경향이 있어서 시아버지가 항상 잔소리했었다. 그때마다 시어머니는 그래도 불난 적 없으면 된 거 아니냐고 따질 뿐 충고를 곱게 받아들이려고 하질 않았다. 결국 그 나쁜 습관 때문에 시아버지가 목숨을 잃다니 이럴 수가 있는 일인가 싶었다. 불은 주변으로 번지지 않고 진화됐지만 나와 남편은 돌아가신 시아버지를 생각하니 가슴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남편은 시어머니한테 아버지가 그동안 얼마나 많이 주의를 줬냐며 화를 냈고 시어머니는 나라고 이렇게 될 줄 알았겠냐며 울고불고 의미 없는 대화를 듣고 있자니 나도 힘들었다. 결혼 후 시아버지한테는 사랑을 많이 받았었다. 우리 결혼을 반대했던 시어머니를 커버해 주셨고 나와 남편이 잘 어울리는 한 쌍이라며 흐뭇해하셨다. 손자에게는 해마다 생일, 크리스마스에 선물을 주시는 자상한 할아버지였다. 그래서 솔직히 왜 하필 좋은 사람인 시아버지가 화를 입은 건지 억울한 생각마저 들었다. 시어머니 말로는 최근에 시아버지가 몸이 계속 안 좋아서 그날도 침대에 누워 있었다고 한다. 약을 먹고 잠을 잤고 잠이 깊이 들었던 탓에 불이 난 것도 늦게 알았고 피할 시간도 없었던 건 아닌지 조금만 빨리 구조됐다면 무사할 수도 있었을 텐데 안타까운 마음을 추스르기 힘들었다. 가족끼리 조용히 시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르고 난 후 나에게 시련이 시작됐다. 새로운 문제가 부상된 것이다. 장례식 후 시어머니는 이제 갈 곳이 없으니 우리 집에 와서 살겠다고 했다. 마침 너희가 이렇게 가까운 곳에 집을 지어서 얼마나 다행이니? 내 방은 남향으로 볕이 잘 드는 방으로 부탁한다. 짐 옮기는 건 내가 직접 하기 어려우니까 너희가 연락해서 사람 부르고 알았지? 우리가 허락도 하기 전에 자기 멋대로 남향방을 내놓으라는 말부터 하는 게 어이가 없었다. 그동안 시어머니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갑질을 해왔던 장본인이었다. 시어머니 때문에 화상을 입은 적이 있었다. 뜨겁게 달궈진 기름을 내 다리에 은근슬쩍 실수를 가장해 쏟아붓는 바람에 큰 화상을 입고 구급차에 실려갔었다. 그때 입은 중도의 화상으로 피부가 다 벗겨졌고 여전히 다리에 상흔이 남아있다. 또 한 번은 시어머니가 마당에 잡초를 뽑으라며 시댁으로 나를 호출한 적이 있었다. 내가 풀을 뽑고 있을 때 시어머니는 나갔다 오겠다며 차에 탔는데 갑자기 내 쪽으로 후진을 해서 시어머니 차에 깔릴 뻔했다. 다행히 그때마다 남편이 나서서 시어머니를 응징해줬었고 최근에는 발길을 끊는 게 좋겠다고 해서 시댁에 가지도 않았었는데 동거라니 숨통이 조여오는 기분이 들었다. 시어머니의 고의적인 실수 때문에 이번엔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할 것 같은 공포가 밀려왔다. 만약 시아버지가 계셨다면 동거에 대해서 조금은 긍정 검토를 해봤을 수도 있지만 시아버지가 안 계신 마당에 시어머니를 모시고 싶은 생각은 1도 없었고 죄송하지만 동거는 힘들 것 같다고 즉시 거절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얘가 지금 뭐랬니? 시어머니가 갈 곳이 없는데도 같이 못 살겠다는 게 어느 나라 돌이야 대체? 너 이런 마누라 계속 데리고 살 거니? 당장 이혼해! 라고 남편한테 명령했다. 나를 내쫓으면 남편 명의로 된 집이니 자기 집인 양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게 분명했다. 하지만 남편은 그동안 시어머니가 나한테 했던 각종 악덕 행위를 잘 알고 있었고 같이 살게 되면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신 차리세요. 불을 낸 사람도 아버지를 돌아가시게 만든 사람도 어머니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어머니가 당애한테 했던 짓들 다 잊으셨어요? 라며 내 편을 들어줬다. 시어머니는 그건 고의도 아니고 내 책임이 아니라며 억지 논리를 펼쳤지만 누가 봐도 이번 일은 시어머니 책임이었다. 남편은 시아버지의 죽음에 대해서 시어머니를 원망하고 있었고 절대 같이 살고 싶지 않다고 했다. 시어머니는 집도 다 타고 없는데 나더러 어디 가서 살라는 거야? 라며 절규했지만 화재 말고도 사고친 일이 하나 더 있었다. 시어머니는 화재 보험료가 너무 비싸다는 이유로 올해 들어 단 한 번도 보험료를 내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다. 시아버지한테는 보험료를 다 받았으면서 지금까지 살면서 집에 불이 난 적도 없는데 해마다 몇십만 원씩 낸다는 게 바보 같다면서 이런 돈은 안 내도 된다고 멋대로 정하고 보험을 갱신하지 않았다고 한다. 시아버지는 시어머니가 가스불 끄는 걸 자주 깜빡하고 불을 켠 채 계속 프라이팬을 올려놓아서 연기가 나는 걸 몇 번 봤기 때문에 보험금을 꼭 내라고 말씀하시는 걸 우리도 같이 들은 적이 있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불이 왜 나냐며 시아버지 말을 무시하고 결국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 보험료 낼 돈으로 자기 친구와 2박 3일 여행을 다녀왔다는 게 이번에 발각됐다. 화재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으니 보험료도 당연히 들어올 게 없었다. 시어머니는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살면 된다고 안일하게 생각했던 모양이다. 우리 집은 시어머니가 말한 것처럼 반년 전에 완성된 새 집이었다. 아들 내서 산다고 자랑이라도 하려고 했던 게 아닐까. 하지만 우리가 거절했기 때문에 시어머니는 당장 갈 곳이 막막했다. 처음 얼마간은 시어머니 처지를 동정한 친구분들이 자기 집에 와 있게 해줬지만 사실은 화재 보험금을 안 내고 그 돈으로 여행을 갔다 왔다는 게 알려지자 모두 자업자득이라며 점점 등을 돌렸다. 게다가 시아버지 생명보험도 시아버지는 만일을 대비해서 보험료는 비싸도 혜택이 많은 걸로 가입했었는데 그 돈도 제대로 안 냈던 모양이었다. 역시나 시어머니는 그 돈으로 자기가 갖고 싶은 물건들을 사거나 친구들과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 가서 점심을 먹는 데 했었다. 모든 원인과 결과가 다 본인 탓이었다. 시어머니는 화재로 인해 모든 것을 다 잃었지만 아무 보상도 받을 수 없었고 시아버지마저 돌아가시자 우리한테 너희들은 부모 없이 태어났니? 집도 새 집이겠다. 자식이면 당연히 부모를 모셔야지. 라면서 우리한테 쫓아와서 매달렸지만 남편이 본인 잘못으로 아버지 돌아가시게 한 반성은 1도 없으시네요. 앞으로 우리 집에 얼씬도 하지 마세요. 끝입니다. 손절이다 이 말입니다. 어머니 먹고 사는 문제는 알아서 해결하세요. 라며 완전히 손절해버렸다. 남편이 시어머니를 못 버리고 모시고 살자고 하면 어쩌나 걱정했었는데 남편이 나서서 시어머니를 손절하는 걸 보고 마음이 놓였다. 그 후 시어머니는 자기 힘으로 아파트를 하나 얻었다고 하는데 시어머니가 가스불을 방치한 게 원인이 되어 시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걸 알게 된 친척들이 따지러 몰려들었고 네가 죽였지 우리 형 살려내 라면서 매일 몰려와서 항의하자 아파트 주민들이 견디다 못해 시어머니를 쫓아냈다. 시어머니는 지금 공원에서 노숙하는 신세가 됐다고 들었다. 매일 공원에서 자고 편의점 쓰레기통을 뒤져서 먹을 걸 찾고 다닌다는 소문도 들리고 몰골이 완전히 거짓골이 됐다는 말도 들었지만 동정의 가치가 느껴지지 않는다. 나를 몇 번이나 위험하게 만들었고 결국 부주의로 시아버지를 돌아가시게 만든 대가로 죽을 때까지 벌 받는 게 마땅하다고 본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사이다 무비튼. 내 이름은 정직한 32살의 회사원이다. 아내 한심애는 31살. 결혼 전까지는 정사원으로 일했었다. 아내는 결혼도 했으니 직업을 바꿔보고 싶다고 했고 나는 아내의 의견을 존중했다. 하지만 결혼하고 2년이 지나도록 취업하려는 의지가 없어 보였다. 결혼 전 아내는 나름 똑똑했었다. 동거 중에는 똑같이 일하고 집안일도 반반씩 하고, 그런데 막상 결혼하고 전업주부가 된 뒤로는 집안이 더 엉망이 됐고 저녁밥은 편의점 도시락, 냉동식품이 줄을 이뤘다. 그러던 아내가 고등학교 동창회에 다녀오더니 갑자기 집안일을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였다. 아내의 변화는 기쁘다기보다는 꺼림칙한 느낌이 더 강했다. 이유는 2년이 넘도록 나와 장인, 장모가 아무리 주의를 줘도 전혀 움직이지 않던 사람이 왜 갑자기? 게으름 빼면 시체였던 아내가 갑자기 내 도시락까지 싸는 열정주부로 거듭난 것이다. 이유가 뭔지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설마 이 여자 바람난 거 아닐까? 합리적 의심. 하지만 바람이 나면 갑자기 차가워진다는 게 일반론인데 좀 안 맞는 것도 같고, 아내는 정반대로 성실하고 자상하게 변한 게 이상했다. 결국 아내의 핸드폰을 스캔했다. 아내는 천성적으로 허술해서 비밀번호는 쉽게 풀렸다. 일단 눈에 띈 것은 동창회 이후 특정인과 연락을 주고받는 횟수가 부쩍 늘어났다는 사실이다. 상대의 이름이 이니셜로 되어 있어서 이름도 성별도 파악하기 힘들었다. 하지만 대화 내용으로 유추해볼 때 불륜이 확실했다. 아내는 이런 문장을 꽤 반복해서 보내고 있었다. 그날은 오래간만에 만족감 높은 밤을 보냈던 것 같아. 그때 일이 떠오를 때마다 네가 보고 싶어져. 마음만 달려가는 게 아니라 내 몸도 너를 원하는 것 같아. 남편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대만족이었어. 결정적 단어는 빠져 있었지만 이 정도면 무슨 짓을 했는지 짐작이 가고도 남았다. 고딩 동창회에서 동창놈하고 눈이 맞았군. 갑자기 열이라는 주부가 된 건 바람 피우는 거 안 들키려고 그런 건가? 상대도 기혼자로 보였고 잠깐의 불장이 분명했다. 나는 이 증거를 들고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했다. 변호사는 어렵게 말을 꺼내면서 죄송하지만 이 정도 증거로는 부인께 위자료를 받아내고 이혼하긴 힘듭니다. 아내가 직접적인 표현을 쓰지 않은 것, 불륜남 이름을 이니셜로 저장해둔 건 나름대로 방어 전략이 먹힌 것 같았다. 호텔에 들어가는 사진이라던가 좀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보안 사항을 조언한 변호사는 나한테 이런 말도 했다. 만약 부인이 나 불륜했다 그렇게 쉽게 인정할 성격이면 증거는 없어도 되는데. 아닐 거예요. 전업한다고 하고서 2년이 넘도록 집에서 뒹굴뒹굴했거든요.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말씀인데 불륜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시치미를 떼죠. 상황이 자기가 거액의 위자료를 물어줘야 할 판이 되면 철저하게 증거를 숨기고 은닉하려고 들 거예요. 불륜남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의미에서도 지금 당장 소송을 하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확실한 증거를 찾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흥신소에 의뢰해서 확실하게 증거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아내를 자유롭게 풀어놓기로 했다. 하지만 불륜남은 아내의 고향에 있었고 여기와는 멀리 떨어져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 입으로만 보고 싶다고 할 뿐 직접 만나지는 않았다. 그렇게 표면상으로는 아무 일 없이 2주 정도가 지나갔다. 벌써 몇 주째 나를 세우고 있던 나는 정신적으로 피로감이 쌓였다. 유일한 변화라면 두 사람의 메시지가 점점 농염하게 변해갔다는 점이었다. 그 때문에 두 사람이 분명히 다시 만날 거라는 확신이 들었다. 때가 올 거다. 반드시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한 지 3주 정도. 마침내 아내가 고향에 가서 친구 좀 보고 올게 라고 말했다. 나는 최대한 무심하게 반응했다. 저녁을 먹다가 아내가 툭 던졌을 때 긴장한 건 사실이다. 언제 갈 건데? 다음 주 화요일 1박만 하고 올 거야. 절친인데 하루 재워준대. 하필이면 화요일이었다. 내가 가장 바쁜 요일이었다. 주말에 내려가지 않는 건 만에 하나 내가 따라가겠다고 하면 일을 망칠 수 있으니까 머리를 쓴 거겠지. 동창회에서 다시 보니까 너무 반갑고 좋더라고. 다음에 또 보기로 약속하고 헤어졌거든. 그 집에 가서 자도 남편이나 애들은 괜찮대? 처음 보는 사이인데 그렇게 신세져도 돼? 그게 뭐 어때서. 괜찮아. 아마도 불륜남과 어느 호텔에서 만나기로 했겠지.
핑계거리로 만들어낸 절친에 대해서는 설정이 꼼꼼하지 못했던 모양이다. 알았어, 잘 다녀와. 잘 놀고 올게. 아내는 무사히 시험을 통과한 얼굴이었다. 죄책감 1도 없이. 나는 이혼 결심을 더 굳혔다. 아내는 가볍게 말했지만 당신 월급 진짜 쥐꼬리만 하다. 라며 틈만 나면 월급을 갖고 나를 무시했던 것도 이유 중 하나였다. 아마도 집에 돈이 없는 걸 자기가 노는 탓이 아니라 돈 못 버는 내 탓으로 하려던 거 아닐까. 전업주부 한 명도 건사하지 못하는 무능한 남편이라는 꼬리표를 붙이고 싶어하는 것처럼 들렸다. 나도 아내에게 따진 적이 있었다. 당신 재취업은 언제 할 거야? 하다못해 알바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아내한테서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들었다. 당신이야말로 정사원 월급이 그것밖에 안 되면 알바 하나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입씨름을 지난 2년간 끊임없이 되풀이하면서 누적된 피로감과 불륜이란 변수에 남은 애정마저 삭제됐다. 아내가 책정한 내 한 달 용돈은 10만 원. 월급이 적어서라는 게 이유였다. 과연 내 월급은 그 정도로 적은가? 객관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도저히 인정할 수 없었지만 장래 아이가 태어날 때를 대비해서라고 하면 반론할 수가 없었다. 이토록 주머니가 얇은 내가 뭉칫돈이 나가야 하는 흥신소를 찾아가는 건 상당한 결심이 필요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아내의 디데이를 알게 된 다음 날 바로 흥신소를 찾아가 의뢰했다. 아내의 예상대로 나는 화요일만큼은 절대 회사를 쉴 수가 없었다. 불륜 증거 수집은 불가피하게 흥신소에 맡길 수밖에 없었다. 흥신소는 내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불륜남 차 안에서 키스하는 아내와 불륜남, 호텔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장면 등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넣을 수 있게 됐다. 흥신소 보고서에는 화요일 11시에 체크인을 해서 다음날 낮 12시에 체크아웃한 걸로 나와 있었다. 24시간 이상을 호텔에서 보낸 것이다. 한 달 만에 만나서 얼마나 반가웠을까. 불륜남에 대한 신상조사도 끝났다. 아내의 고교 졸업 앨범이 상당히 도움이 됐다. 역시 놈은 아내와 동창이었고 동창회에서 만난 후 호텔로 간 게 분명했다. 아내와 불륜남은 이제 완전히 불이 붙은 것 같았다. 아내는 주 1회 고향으로 내려갔다. 중고는 엄청나게 쌓여갔다. 결국 내가 흥신소에 뿌린 돈은 500만 원이 넘었다. 한편 아내의 핸드폰을 본 바로는 불륜 당사자들은 자기들 행동이 전혀 들키지 않을 걸로 믿고 있는 눈치였다. 우리 남편 아무것도 몰라. 우리 불륜도 너무 완벽하게 잘하지 않아? 라며 완전히 자화자찬 모드에 빠져 있었다. 아내의 착각을 뒤로하고 나는 이혼을 위한 빌드업을 착실하게 진행했다. 드디어 변호사가 이혼 준비 첫 단계인 내용 증명을 아내와 불륜남에게 발송했다. 업무 중에 아내한테서 연락이 왔다.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웬 이혼이야? 이게 말이 돼? 난데없이 이 서류는 뭔데? 나 지금 정신적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 알아둬? 이거 다 위자료 청구할 거야. 어떻게 하면 이토록 비객관적일 수 있는지 듣고 있다가 빵 터지고 말았다. 나는 선을 그었다. 위자료 낼 사람은 너야. 이혼 서류에 사인이나 잘해놔. 아내는 히스테리 발작을 일으켰다. 도저히 말이 안 통했기 때문에 다시 변호사와 같이 얘기하기로 했다. 며칠 후 우리 집에서 나, 아내, 불륜남 그리고 변호사가 한자리에 모였다. 거기에 내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장인 장모까지 올라오셨다. 아내는 자기가 불륜했다는 말은 쏙 빼고 내가 일방적으로 이혼하자고 한다는 식으로 말을 한 모양이었다. 아내와 마찬가지로 장인 장모도 히스테리를 부리면서 나한테 욕을 했다. 장인이 큰 소리치면서 너 내 딸을 버리겠다는 거야? 위자료도 10억 내놔! 아내는 지원군을 만나 기세가 등등해졌다. 아무 근거도 없이 자기들끼리 금액을 미리 정한 모양이었다. 위자료 10억을 저더러 내라고요? 한심해가 불륜을 했는데 뭐 내 딸이 불륜을 했다고? 조금 전까지 승기를 잡고 있던 아내의 얼굴이 굳어버렸다. 자기한테 상황이 유리하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모양이다. 다수결로 정하는 일이라면 내가 완패했을 거다. 하지만 변호사가 나서서 증거를 제시하며 설명하자 형세가 완전히 역전됐다. 저는 10억까지는 요구 안 할 거고 파격적으로 3천만 원씩만 청구합니다. 나는 아내와 불륜남을 보며 말했다. 아내는 성질을 내며 거부했다.
전업주부가 그런 돈이 어디 있다고 달래. 내가 전업주부 하라고 했어? 네가 게으름 피운 거잖아. 네 자신을 탓해. 나는 따끔하게 한 방 날려주고 깨끗하게 이혼했다. 불륜남은 자기 아내한테 들켜서 똑같이 위자료를 3천만 원 지급하고 이혼했다고 한다. 그리하여 전처는 양쪽 위자료로 6천만 원을 내야 되는 처지가 됐다. 전처와 불륜남은 고향에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됐다. 이미 소문이 파다하게 일대를 장악해버렸기 때문이다. 전처는 장인 장모에게 손절당한 후 허름한 아파트에 살면서 위자료를 갚기 위해 마침내 알바를 시작했다고 한다. 앞으로는 고등학교 동창회가 열려도 두 사람은 두 번 다시는 갈 수 없을 것이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사이다 무비튼. 우리 부부는 아이는 아직 없었고 혼자 대신 시어머니를 모시고 시댁에서 살았다. 까다로운 시어머니와 같이 사는 건 조심스러웠고 나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게 온몸으로 느껴졌기 때문에 솔직히 독립해서 따로 살고 싶었다. 하지만 결혼 승낙 조건이 시어머니와 동거하는 거였기 때문에 결혼과 동시에 시댁에서 신혼을 시작했다. 내가 남편보다 2살 많은 게 불만이었는지 시어머니는 말끝마다 너처럼 나이 든 여자 말고 내 아들은 더 젊고 예쁜 애들이 줄을 섰을 텐데 라고 한탄했다. 나이만 들먹이는 게 아니라 모든 일거수일투족에 토를 달면서 내 생각에는 충분히 맛있게 된 요리도 맛이 없다는 이유로 입에 대지도 않고 바로 싱크대에 쏟아버렸다. 남편이 있는 데서는 삼갔지만 나한테 대놓고 내 아들이 하루빨리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라고 노래를 불렀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독립하고 싶다고 몇 번이나 남편한테 말했지만 남편은 시아버지도 안 계신데 우리가 여기서 나가면 시어머니는 완전히 혼자 남는데 그럴 수는 없다면서 내 의견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이런 생활에 매일 스트레스가 쌓여갔고 규칙적이던 생리가 불규칙하게 변하면서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결과로 이어지고 말았다. 하지만 부친 문제는 시어머니의 불만사항이었고 내 탓으로 돌리며 나만 보면 하루에도 몇 번씩 쓸모없는 것, 화자품이라고 했다. 눈만 마주쳐도 그런 말을 계속 들어야 하는 숨막히는 생활. 스트레스는 더욱 커져갔고 생리불순도 갈수록 심각해졌다. 남편은 내 몸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어쩌다 생리를 하면 한숨을 쉬었다. 작정하고 괴롭히는 시어머니보다 방관적인 남편이 더 나를 힘들게 했다. 나는 어떻게 해서든 호르몬 밸런스를 정상으로 돌려서 꼭 임신해야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게 됐다. 그래서 병원을 찾아갔는데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를 듣게 됐다. 내 몸속에 암세포가 자라고 있다는 거였다. 의사는 앞으로 나한테 일어나게 될 일들에 대해 말했지만 나는 너무 큰 충격을 받은 상태라 제대로 들리지도 않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넋이 나가 있었다. 집에 도착한 후에도 손 하나 까딱할 수 없었다. 시어머니가 언성을 높이며 잔소리를 했지만 폭언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다.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에게 중요한 얘기가 있으니 방으로 들어오라고 한 후 오늘 암 선고를 받았다는 말을 했다. 그러자 남편은 나를 자기 품에 안아주면서 괜찮을 거야, 분명히 고칠 수 있어 라며 위로해줬다. 남편의 따뜻한 위로는 감동이었다. 일단 지금은 최대한 안정을 취하는 게 좋겠다는 남편의 배려에 안심했다. 시어머니한테는 적절한 때가 오면 자기가 직접 말씀드리겠다고 하길래 나는 남편의 뜻에 따르기로 했다. 처음 암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모든 게 끝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남편이 옆에 있어준다면 같이 힘을 합쳐서 기적을 바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게 됐다. 하지만 그리고 며칠 후 저녁 준비를 하려는데 조미료가 부족했고 가까운 슈퍼에 가서 장을 봐왔다. 집에 들어오자 거실에서 남편과 시어머니가 얘기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은 경악 그 자체였다. 엄마 며느리 암이래. 얼마 못 산다는데 내가 걔 앞으로 2억짜리 보험 든 거 알지?
우리 좀 있으면 대박 터져. 그게 진짜니? 곰도 구르는 재주는 있다더니 걔가 쓸모 있는 날이 다 오네.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내 친구 딸이 네 얘기를 하더래. 너무 괜찮아 보인다고. 나이도 25이고 쟤 죽으면 재혼하면 딱 좋겠다. 시어머니의 말에 남편은 손뼉을 치면서 엄마 최고야 라며 웃고 좋아했다. 바로 며칠 전 나를 걱정하고 위로하면서 둘이서 같이 힘내자고 했던 남편은 대체 무엇이었을까? 남편의 본성을 알게 되자 눈물이 저절로 흘러나왔지만 절대 용서 불가. 분노가 폭발했다. 나는 두 사람이 바라는 대로 죽어주리라 마음먹었다. 그리고 다시 일주일 후 내가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오자 남편은 다시 내 앞에서 나를 걱정하는 척 어떻게 됐어? 병원에서 뭐 더 자세한 얘기 들은 거 없어? 라고 묻길래 남편이 듣고 싶어 하는 대로 말해줬다. 그게 나 여명 1년이래. 그러자 남편은 웃는 얼굴을 감추려고 손으로 입을 가렸고 금세 표정을 고친 후 울먹거리면서 당신은 괜찮을 거라는 멘트를 날렸다. 아마 남편의 본성을 모르는 나였다면 울면서 감동했을 게 분명하지만 이미 본성을 안 이상 가증스러울 뿐이었다. 그 후 남편과 시어머니는 여명 1년이라는 내 말을 그대로 믿었고 나를 대하는 태도가 지금까지와는 전혀 딴판으로 변했다. 남편은 헌신적으로 나를 보살폈고 눈만 마주치면 시도 때도 없이 막말하던 시어머니는 입에서 폭언이 싹 사라졌다. 무자식 상팔자라더니 그 말이 맞네. 자식 남겨두고 가려면 더 괴로웠을 텐데 라고 위로 비슷한 말을 했지만 숨겨진 뜻은 자기가 따로 점 찍어놓은 여자랑 남편을 재혼시키려면 남편이 애딸린 호라비가 아닌 게 훨씬 일이 수월하다는 의미일 거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나한테 급 친절하게 구는 한편 돈 씀씀이가 날로 해퍼지는 경향을 보였다. 나는 그런 변화를 모르는 척하고 있었다. 남편의 가방이 명품백으로 바뀌고 시어머니는 친구들하고 여행을 가는 등 돈을 펑펑 쓰고 돌아다녔다. 빚까지 내서 돈을 쓰고 다니는 두 사람. 나는 암에 걸려서 정신이 없을 테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그들이 바라는 대로 나는 빚이 쌓여가는 걸 모르는 사람으로 있어줬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내가 혼자 병화와 싸우는 동안 어차피 죽을 텐데 혼자 용 쓰네 라며 나를 가소롭게 생각하고 있었겠지만 8개월 후 나는 완치 판정을 받아냈다. 원래부터 의사한테 여명 선고 같은 건 받지도 않았었다. 남편의 본성을 알고 난 후 곧 내가 죽을 거라고 말해준 것뿐이었다. 처음 암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이제 곧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건 사실이다. 의사는 아직 할 수 있는 치료가 많이 남아있다고 했지만 나에게는 죽음이란 단어가 너무 크게 다가왔고 두려움밖에 없었었다. 하지만 나의 죽음이 남편의 기쁨이 될 줄이야. 죽음보다 더 끔찍한 건 현실이었다. 그래서 나는 이 현실을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돌려주리라 결심했다. 여전히 남편과 시어머니는 내가 여명 1년이라고 했던 말을 철석같이 믿고 곧 가려니 표정이 갈수록 더 밝아졌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이 들뜬 표정으로 시어머니 친구 딸을 만나기 위해 나란히 외출하는 걸 보고 이때다 싶어서 두 분 덕분에 그동안 힘든 치료 잘 견뎌낸 결과 완치 판정받았어요. 그러자 두 사람은 시겁했고 남편이 나한테 뭐 완치? 너 그땐 여명 1년이라고 내가 그랬어? 의료 발전의 혜택을 받은 거지 뭐. 병원에서 나 다 나았다고 했어. 당신도 기뻐야 되는 거 아니야? 나도 기쁘지. 남편은 당황 그 잡채. 나는 부활 선언과 함께 이혼 서류를 건넸다. 그러자 남편은 응? 하며 깜짝 놀라는 반응. 빼박 불륜 증거까지 덤으로 안겨주며 마무리. 미안하게 됐어. 내가 당신 바라는 대로 죽지 않아서. 대신 이혼해줄 테니까 그 여자하고 재혼하는 건 가능해. 물론 위자료가 옵션이지만 라고 하자 두 사람은 자기들의 속셈을 내가 다 꿰뚫고 있다는 걸 눈치챘는지 오해야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며 꼬리를 내렸지만 이미 선을 넘은 지 오래였다. 내가 죽을 거라고 확신한 남편은 재혼감으로 점 찍은 여자와 연일 호텔 출입 중이었다. 시어머니와 셋이서 놀러도 다니고 말이다. 그 여자는 불륜녀가 맞고 세 사람에게 각각 위자료를 청구하겠다고 하자 시어머니는 목덜미를 잡고 쓰러졌다. 남편은 그게 아니야 내 말 좀 들어보라며 변명하려고 했지만
내가 파악한 증거가 차고 넘치는 마당에 네 말이 무슨 소용이며 내가 죽기를 바랬던 남자와는 단 1초도 같이 있고 싶지 않다는 말을 남기고 짐을 챙겨서 당당하게 시댁에서 나왔다. 그 후 남편과 시어머니의 앞길에 지옥문이 활짝 열린 건 물론이다. 시어머니 친구 딸인 여자는 명백한 남편의 불륜녀였고 위자료로 4천만 원을 청구하자 곧 죽는다, 괜찮다, 불륜 아니다, 아무 문제 없다는 두 사람의 말만 믿었었는데 이게 뭐냐며 남편을 걷어차버렸다. 하지만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어서 내부 사정이 매우 구질구질해지고 말았다. 게다가 내 보험금만 들어오면 바로 해결된다고 믿고 미리 펑펑 써댄 돈이 무려 5천만 원을 넘어버렸다. 하지만 들어올 보험금이 없으니 갚을 길도 막막했고 결국 집을 내놓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두 사람은 현재 집도 절도 없는 신세. 남편이 다니는 회사에 나하고도 잘 아는 분이 있는데 그분한테 이번 일에 대해 자세하게 말씀드렸더니 곧 회사에서 모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게 됐고 순식간에 인간 쓰레기로 불리게 되었다. 마지막의 정점은 이혼이었다. 불륜녀 측에서는 그 부모 되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조용히 지나갔으면 한다면서 위자료를 전액 일시급으로 지급했다. 자기들 딸은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시골 친척집에 보내버렸다고 한다. 남편은 회사에서 잦은 사표를 내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정신적인 압박을 받았다고 한다. 두 사람은 집도 돈도 다 잃고 역 근처나 공원을 헤매며 노숙인으로 전락한 채 목숨만 붙어 있다는데 결국 신은 있는 게 아닐까 싶다. 남의 불행, 더군다나 자기 아내의 불행을 기뻐한 자들에게 천벌이 내려졌으니 말이다. 앞으로 나는 한번 포기했던 나를 위한 인생을 다시 찾을 생각이다. 그리고 언젠가 전 남편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멋진 남자를 만날 수 있길 기대해본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결혼 초기부터 동거하자, 싫으면 생활비 보내라, 집안일 거들어라 라고 끝없이 피로감을 주던 옆 동네 사는 시부모님. 남편은 약간 마마보이 기질이 있어서 내가 뭐라고 해도 나쁜 뜻으로 하는 말은 아니니까 엄마가 진짜 힘들어서 그러는 건데 자기가 좀 이해해주면 좋잖아 라고 강 건너 불구경식 태도라 전혀 도움이 안 됐지만 그땐 그래도 시부모님과 적당히 거리를 두면서 견뎌냈었다. 하지만 3년 전 친정엄마가 암투병 끝에 돌아가셨고 엄마 장례식 때 시어머니한테서 귀를 의심할 만한 말을 듣게 됐다. 넌 이제 양친 다 안 계시고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을 테니까 우리 집으로 들어와도 되겠구나? 네가 돌볼 부모는 이제 우리밖에 안 남았는데 앞으로 잘 부탁한다 라고 그것도 활짝 웃으면서 말이다. 그때 시아버지와 남편은 100% 공감하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머리에 피가 솟구칠 정도로 열이 받았지만 엄마 장례식인지라 여기서 소란을 피우고 싶지 않다는 일념 하나로 참아냈다.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아들과 중학교 2학년이었던 딸아이 그리고 언니 부부도 나와 마찬가지로 분노했지만 모두 잘 참고 엄마를 편하게 보내드렸다. 엄마 장례식이 끝나고 2주 정도가 지나서 언니한테 연락이 왔다. 돌아가신 아빠의 친구라며 어떤 변호사가 찾아왔는데 변호사는 암 선고를 받은 엄마한테서 의뢰를 받아 작성한 유언장이 있다고 전했고 우리 부부와 언니 부부가 같이 변호사를 만났다. 유언장의 내용은 나와 언니가 공평하게 재산을 나눠 갖기 바란다는 어찌 보면 당연한 내용이었는데 유산을 남겼다는 말을 듣고 나와 언니는 진심으로 놀랐다. 집하고 토지 말고도 저금, 주식을 합쳐서 자그마치 10억이 넘는 금액이었다. 우리는 은수저축에도 못 끼는 평범한 맞벌이 부부 가정이었고 특별히 경제적으로 쪼들리지도 않았지만 결코 유복했던 기억은 없었다. 친정집도 평범한 주택이었고 그저 우리 네 식구가 살기에 적당한 크기의 집이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로또에 당첨된 것 같은 돈을 유산으로 남길 수 있었는지 미스터리 그 자체였는데 우리의 의문을 변호사님이 풀어주셨다. 부모님은 신혼 초기부터 조금씩 저축을 해오셨고 두 분의 퇴직금, 아빠 생명보험도 전혀 쓰지 않고 나와 언니 앞으로 남겨둔 거라고 말씀하셨다.
언니 부부는 우리는 아이도 없고 이 나이에 앞으로도 그럴 일은 없으니까 유산은 아이가 있는 여동생한테 모두 주고 싶어요. 라고 말했는데 나는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다. 물론 언니 부부에게 아이가 없는 건 사실이었지만 돈이 생기면 둘이서 여행을 다닐 수도 있고 조기 퇴사는 아니어도 앞으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도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엄마는 언니한테도 유산을 남겨주고 싶은 마음으로 열심히 저축을 했을 거고 그걸 안 받겠다고 하면 엄마 마음을 무시하는 거나 다름없다고 열심히 언니를 설득했다. 그러자 언니 부부도 내 의견을 들어줬다. 알았어. 엄마 마음이니까 감사하게 받을게. 라고 해줘서 마음이 놓였다. 나 역시 생각지도 못했던 거금을 유산으로 받게 됐고 이 일은 훈훈하게 마무리됐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이 일로 인해 우리 가정은 파탄의 길로 들어섰다. 변호사의 말을 들은 남편은 거금이 생긴다는 사실이 너무 기쁜 나머지 시부모님께 총알같이 보고했다. 하지만 나는 엄마 유산은 내 앞으로 받은 거기 때문에 남편은 물론 시부모님은 더욱 관계없다고 선을 그었다. 네 돈이 내 돈인 거지 뭔 소리야 라면서 나를 때렸다. 그리고 왜 네 맘대로 처형말을 고졸해서 손해를 보게 만들어? 우리 엄마 목도 챙겨놔! 라고 DB 폭력 남편으로 변했고 아이들은 그런 남편을 보더니 이혼하라고 나한테 울면서 말했지만 남편은 절대 이혼에 응하지 않았다. DB 피해자로서 보호시설로 피하는 방법도 있었지만 지금까지 내가 당했던 온갖 모욕, 엄마 장례식에서 시부모와 남편이 했던 발언과 무례한 행동을 떠올리며 이대로 피해자로 남을 수 없다는 강한 의지가 불타오르면서 복수를 결심했다. 그 뒤로 남편과 시어머니가 돈을 달라고 하면 두 말 안 하고 내줬고 두 사람은 돈을 물 쓰듯이 했다. 하지만 그건 엄마 유산이 아니라 결혼생활 19년 동안 부부 통장에 모아뒀던 저금이었단 사실. 남편은 유산만 믿고 마음을 푹 놨고 일은 제쳐두고 툭하면 놀러 다니다가 해고를 당했다. 시부모는 내가 친정집을 수리하자 자기들과 동거하려고 그러는 줄 알고 좋아라 하면서 자기들 사는 집을 담보로 잡히면서까지 돈을 만들어서 관광을 다녔다. 우리 부부가 19년 동안 맞벌이하면서 모아둔 돈은 1억 정도였고 우리 엄마가 남겨준 유산과는 비교도 안 되는 액수이긴 했지만 1억을 반년 만에 모두 탕진했다. 시부모도 집을 담보로 빌렸던 돈을 전부 다 써버리고 나서 어서 같이 살자고 온갖 아양을 떨며 재촉해왔을 때 엄마 유언장을 작성해주신 변호사님의 동석하에 이혼을 요구했다. 남편과 시부모는 이건 사기야! 어림없어! 누구 좋으라고 이혼이야! 평생 우리한테 봉사해야지! 라면서 버럭버럭 소리를 질렀지만 변호사님이 DB 증거로 진단서가 있다는 것과 남편의 낭비벽에 관한 기록이 있다는 것, 남편이 수입도 없고 집안일도 하지 않았고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전혀 수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원칙적으로는 아내분이 위자료를 청구해야 할 상황입니다. 만약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소송을 통해 합당한 금액의 위자료까지 청구될 예정인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라고 침착하게 상황을 인지하게 해주셨고 남편과 시부모들은 기가 죽어서 아무 말도 못했다. 남편은 갑자기 무릎을 꿇더니 다시 시작하자. 나 버리지 말아줘. 라면서 눈물까지 흘렸지만 조금도 마음에 와닿지 않았다. 이미 아무 애정도 남아있지 않은 건 물론이다. 그래서 나는 어서 여기에 사인해줘 라고 차갑게 말했고 어린애처럼 싫다고 도리질을 하는 남편한테 한 1년 엄청 잘 놀았지? 마누라 때리고 일도 안 하고 돈 펑펑 쓰면서 놀기만 하고 천국이 따로 없지 않았어? 그렇게 해줬으면 나도 할 만큼은 했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당신만 싫은 게 아니라 당신 부모들도 싫어. 이젠 얼굴만 봐도 구역질이 난다고. 어서 도장 찍어! 라고 담담하게 말하는 나를 보더니 남편은 고개를 푹 떨군 채 도장을 찍었다. 그런 와중에서 계속 소리를 지르면서 나한테 욕을 하는 시어머니한테 사시는 집 담보 잡히셨죠? 앞으로 좀 힘드시겠어요. 저 사람도 무직이고 우리 집도 아직 대출금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위자료는 청구 안 하는 걸로 편의를 봐줬으니까 이 집 대출금에 대해선 난 무관한 걸로 토지도 건축물 대출로 어차피 다 당신 이름으로 계약한 거니까 라고 하자 그제야 자기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 현실을 깨달은 것 같았다. 멘붕 그 잡채인 시부모들을 무시하고 승리의 미소를 지어 보인 후 남은 짐을 챙겨서 변호사님과 집에서 나왔다.
그 후의 일은 모두 변호사님을 통해서 연락하기로 되어 있었고 시댁이 어떻게 됐는지 특별히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남편한테서 재결합을 도와달라는 전화가 수도 없이 걸려왔었다고 하길래 대꾸할 가치도 없다고 말씀드렸다. 아마 그날 이후 그 세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지옥밖에 없었을 거다. 돈 없고 직장도 없으니 힘들겠지. 전 남편은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직장을 찾으러 다녔지만 불경기에 일자리 찾기는 밤하늘의 별따기였다. 전 남편이 다녔던 직장 여사원 한 명에게 내가 이혼한 이유가 남편의 가정폭력 때문이었다고 살짝 말해뒀기 때문에 아마 옛 동료들도 남편을 대한 인상이 바뀌어서 모두 외면. 빨리 이혼하라고 애원하던 아이들한테는 내가 시간을 끄는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했고 그 사이 아이들은 언니 집에 잠시 맡겨뒀었다. 그런 아빠와 있는 건 교육상 좋지 않아서였다. 언니 부부는 우리 애들이 어려서부터 너무너무 예뻐했었고 애들을 부탁하자 언니는 흔쾌히 받아줬다. 그리하여 모든 일을 성공적으로 마친 후 원래 계획은 아이들과 적당한 아파트를 구해서 이사를 할 생각이었는데 언니 부부가 너무 섭섭해하는 모습을 보고 다 같이 살 수 있는 넓은 주택을 알아보기로 의견 일치를 봤다. 언니 부부는 언니의 불임으로 인해 아이를 가질 수 없었다. 언니는 형부한테 미안하다며 이혼하자고 몇 번이나 애원했지만 형부는 언니를 선택했고 아이 없이 둘이서 살자고 언니를 설득했다. 그래서 두 사람에게는 우리 애들이 너무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였다. 형부는 아들아이한테 아빠처럼 많은 것을 가르쳐줬고 아들아이도 이모부를 잘 따랐다. 중학생인 딸도 디저트 명인인 언니한테서 요리를 배우면서 사이좋게 지냈다. 언니 부부도 아이들도 모두 행복한 모습이어서 참 보기 좋았다. 그렇게 아이들 방, 내 방, 언니 부부 방, 각자의 공간이 있는 집을 구했다. 앞으로 5, 6년쯤 후에 아이들이 독립을 해서 나가도 언니 부부가 있으니까 내가 외로울 일도 없고 아이들이 가끔 집에 오면 그땐 또 다 같이 모여서 화목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엄마 유산 때문에 이런 대반전이 일어날 줄은 솔직히 상상도 못했던 일이지만 최악이었던 전 시부모들과 마마보이였던 최악의 남편과 헤어질 결심은 최고의 선택이었다. 결혼 후 시댁에서 동거를 하게 된 나는 아주 당연한 듯이 시댁의 온갖 집안일을 혼자서 도맡아 하게 됐다. 하지만 시부모님은 이른바 갑질을 하며 점점 나를 괴롭혔고 남편은 당하기만 하는 나를 도와주기는커녕 뒷짐지고 방관적인 태도를 취했다. 그게 다가 아니라 날로 심해지는 시부모님의 갑질에 어느 순간부터 남편도 가세하기 시작했고 나는 지금까지의 인생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산지옥을 경험하며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다. 그뿐 아니라 시부모님과 남편은 내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던 저금까지 네가 돈이 무슨 필요가 있냐 라면서 전부 강취해갔다. 나는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최소한의 돈마저 수중에 없었다. 달아나고 싶어도 달아날 수 없었고 폭력을 당하면서 생긴 상처, 통증이 아무리 심해도 병원에 갈 돈조차 없었다. 지금 다시 생각해보니 내가 남편과 시부모에게 폭행당하고 있다는 것을 병원에 알리지 못하게 하려는 은폐 공작의 일부가 아니었을까 싶다.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족쇄를 채워놓은 것처럼 노예나 다름없는 생활이었지만 그 당시에는 친정 부모님도 어려서부터 나를 학대했었기 때문에 내 운명은 결혼을 해도 달라지지 않고 어차피 이렇게 될 거였으려니 포기하고 체념하면서 지냈다. 그저 무기력했을 뿐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는 이게 나한테는 당연한 거라는 생각마저 들었다. 오늘은 뺨만 맞고 지나가서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거나 오늘은 좀 살살 때려준 것 같아 라면서 폭력의 강도가 약하다고 느끼는 날은 마음이 편해지기도 했었다. 그만큼 나는 이미 정신적으로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던 것 같다. 가족 중에서 유일하게 나에 대한 폭력에 가담하지 않은 사람은 시동생이었다. 하지만 막상 내가 폭행을 당하고 있을 때는 핸드폰만 들여다보면서 모르는 척했다. 어쩔 때는 내가 내다버린 쓰레기 봉투를 다시 열어보기도 하고 내가 앉아서 꾸벅꾸벅 졸다가 정신이 들어서 뒤를 돌아보면 뒤에 서 있을 때가 있어서 조금 소름이 끼칠 때도 있었다. 그때는 매일 시동생 것까지 도시락 3개씩 쌌었는데 항상 깨끗하게 도시락을 비웠지만
고맙다는 말은 한 번도 듣지 못했다. 그런 생활이 1년 반 정도 지났을 무렵 그날은 집에 나하고 시동생 둘밖에 없었는데 갑자기 시동생이 자기 방으로 좀 오라고 했다. 사실 시동생하고 제대로 된 대화조차 나눈 적이 없어서 무슨 일인지 감이 안 잡혔지만 시동생은 평소 나한테 폭력적인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경계심 같은 건 생기지 않았다. 내가 시동생 방에 들어가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불쑥 봉투를 내밀었다. 어? 이게 뭐예요? 봉투는 꽤 두꺼웠고 나한테 이걸 극비리 배달이라도 시키려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봉해지지도 않은 봉투 안을 살짝 들여다봤는데 뜻밖에도 엄청난 액수로 보이는 지폐가 가득 들어있었다. 돈을 보고 놀란 나는 너무 당황해서 봉투를 바로 시동생한테 돌려줬다. 하지만 시동생은 그걸 나한테 다시 돌려줬고 절대 안 받으려고 했다. 나는 거부하고 시동생은 밀어붙이고 옥신각신하다가 용기를 내서 시동생한테 왜 이래요? 라고 묻자 지금까지 먹은 도시락값 이라고 짧게 대답했다. 지금까지 시동생한테 매일 도시락을 싸줬고 빈말이라도 고맙다는 인사가 없긴 했지만 그렇다고 도시락이 이렇게 비싸다는 건 말도 안 되고 갈수록 더 이해가 안 됐다. 도시락은 어머님 아버님 주신 돈으로 싼 거니까 이 돈은 받을 수 없어요. 대체 이런 거금이 어디서 난 거예요? 그때 시동생은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나이였고 큰 돈을 버는 것도 아닌데 어디서 돈이 났는지 정말 의문이었다. 형수한테 언젠가는 돈으로 돌려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한 1년 전부터 주말에 알바해서 모은 거예요. 돌려줘? 시동생이 나한테 돈을 빌렸던 적도 없는데 무슨 말인지. 대체 나한테 뭘 돌려줄 게 있다는 거지? 도무지 영문을 알 수 없어서 멍하니 시동생을 쳐다보자 형수가 집에서 하고 있는 일들은 이 정도 가치가 있다는 뜻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건 도시락값에 불과하니까 따지면 더 많죠.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라고 말했다. 계속해서 시동생은 내가 당하고 있는 폭력은 정상적인 게 아니며 충분한 이혼 사유가 되고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내가 그럼 이 집에서 도망칠 수 있다는 건가 싶었고 마음이 크게 동요했다. 남편과 결혼해서 이 집에 들어와서 살게 됐지만 나는 이미 인내심의 한계가 무너진 지 오래였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시동생한테 이런 큰 돈을 받을 수는 없다고 돌려주려고 하자 그럼 형수는 계속 이렇게 살 거예요? 지금 도망치지 않으면 평생 지옥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라고요. 시동생한테 그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정신이 들었다. 맞아. 내가 지금 이렇게 주저할 때가 아니야. 시동생 말대로 이 돈을 가지고 지금 여기서 나가지 않으면 난 이 지옥 같은 곳에서 평생 살게 될 거야. 그리고 시동생도 다시는 나를 도와줄 수 없을지도 몰라. 지옥에서 평생은 싫어. 그런 생각이 든 순간 시동생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정말 이 큰 돈을 내가 받아도 돼요? 라고 물었다. 시동생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도망쳐요. 이런 거지 같은 집에서 지금 당장 이 돈 전부 다 가지세요. 라고 말했다. 나는 시댁에 들어온 후 처음으로 위로받은 기분이었고 굵은 눈물방울이 펑펑 흘러나왔다. 이렇게 큰 소리로 펑펑 울어본 건 태어나서 처음이 아닐까 싶었다. 시동생은 내가 실컷 우는 동안 그저 옆에서 말없이 지켜만 봤다. 내가 다 울고 평정심을 되찾자 시동생은 이번엔 다른 봉투를 하나 더 내밀었다. 이건 또 뭐예요? 봉투 안에는 내가 버렸던 병원 진단서와 시동생이 자기 핸드폰으로 찍은 내 몸의 멍자국 등 증거사진이 담긴 메모리가 들어있었다. 이건 형수가 버린 거 내가 다시 찾아왔어요. 그리고 형수가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거 촬영한 것도 있고 사진도 있으니까 증거는 충분할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끔 시동생이 내 뒤에 서 있었던 이유, 내가 맞는 걸 보면서도 못 본 척했던 이유가 무언지 알 것 같았다. 부끄럽지만 내가 나섰다고 해도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형수를 여기서 도망치게 도울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어서 나가세요. 지금까지 죄송했어요. 도시락 정말 맛있었고요. 처음으로 시동생한테서 맛있었다는 말을 들으니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눈물이 솟았지만 얼른 눈물을 훔쳐냈다. 그리고 나는 즉시 시동생이 준비해놓은 배낭에 증거품과 일용품 등을 넣고 시댁에서 나왔고 시동생이 알려준 변호사 사무실로 직행했다. 그 변호사는 시동생 친구의 누나라는데 내 얘기를 듣더니
나를 돕겠다고 약속해 주셨다. 변호사 비용을 걱정하자 동생 친구의 형수 일인데 어떻게 남의 일이겠냐며 친척 돕는 기분으로 임할 거니까 다른 의뢰와는 다르다고 말씀해 주셨다. 하나부터 10까지 전부 시동생한테 구원받은 느낌이었다. 그 후 들키지 않게 조심하면서 시부모님과 남편을 한꺼번에 고소하는 데 성공. 시부모와 남편은 내가 집을 나간 걸 알고 격노했지만 나는 이미 시댁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옮긴 후였고 훌륭한 변호사님 덕분에 무사히 거액의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었다. 시부모와 남편은 내가 집에서 안 보이자 열받아서 난리가 났었다는데 평소에 나를 봐도 못 본 척하던 시동생이 내 탈출을 도왔을 거라고는 전혀 상상 못했고 어차피 돈도 없으니까 근처에 있을 거라면서 집 근처만 이잡듯이 뒤졌다고 한다. 혹시 어쩌면 시동생은 이런 것까지 모두 계산해뒀는지도 모르겠다. 시부모님과 남편은 그저 평범한 수준의 경제 능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나한테 위자료를 갚고 난 후 통장 잔고가 완전히 텅텅 비었다. 또 시동생이 수면하에서 열심히 공작 활동을 벌이며 소문을 퍼뜨렸기 때문에 시부모와 남편이 했던 무자비한 짓들이 동네에 소문이 났다고 한다. 그 세 사람한테는 매일같이 폭행을 당했지만 동네 사람들은 나를 보면 항상 다정하게 말을 걸어줬고 아픈 데는 없냐고 걱정을 해줬던 것도 어쩜 시동생 덕이었을까? 아무튼 세 사람은 동네에서 고립됐고 지금은 시댁에 찾아오는 사람도 없다고 한다. 남편 직장에도 같은 소문이 퍼져서 아내를 노예 취급한 사람으로 특히 여사원들한테 따가운 눈총을 받게 됐다는데 결국 회사에서 못 버티고 사표를 쓰고 나왔고 은둔형 외톨이가 됐다고 한다. 시댁에서 나온 후 시동생하고도 연락이 끊어졌었는데 내 형편이 좀 좋아지면 반드시 이 은혜를 갚아야겠단 마음에 변호사님께 물어서 시동생 번호를 알아뒀다. 또 현재 시댁이 어떻게 됐는지도 변호사님이 알려주셨다. 내가 나온 후 시동생도 집에서 독립을 했고 그 후 전 시부모와 남편은 돈이 없어서 월세도 못 내는 처지에서 지금은 공원을 전전하는 홈리스가 됐다고 한다. 그거야말로 천벌을 받은 게 아닐까 싶다. 아직은 시동생 덕분에 받은 돈으로 생활비를 쓰면서 지내고 있지만 하루빨리 생활터전을 자리 잡은 후 반드시 시동생한테 은혜를 갚으리라 다짐하고 있다. 내 이름은 정하나. 1년 6개월 전 남친 한지성에게 프로포즈를 받았고 지난 1년 6개월 동안 충분히 시간을 가진 후 프로포즈를 받아들였다. 결혼 후에도 여자의 사회생활을 인정하는 트인 생각을 가진 남자라고 생각했고 실제로도 그는 모자란 곳이 없는 나한테는 과분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결혼 승낙을 받으러 시댁에 갔을 때 시아버지 될 분을 만난 순간 인생에 먹구름이 들기 시작했다. 시골에서 살고 계신 지성씨 아버지는 처음부터 우리 두 사람의 결혼을 못마땅해 하는 분위기였는데 우리가 얘기를 마치자 버럭 화를 내면서 뭐야? 어디 결혼한 여자가 나가서 일을 한다는 거야? 그게 뭐가 문제인지. 지성이는 장차 우리 회사를 물려받을 후계자야. 지성이 부인은 남편 공경하고 가정 지키고 회사 거두는 여자여야 돼. 아버님이 말하는 회사란 지성씨 고조부님 때부터 사업을 이어왔고 이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알아주는 회사였다. 하지만 사실 규모 면에서는 아주 작은 회사였다. 지성씨는 곧바로 아버지에게 반론을 펼쳤다. 우리 회사는 시대 흐름에 뒤처졌을 뿐 아니라 이대로라면 도산할 게 뻔합니다. 전 이런 회사 물려받을 생각 없습니다. 나는 이미 내 일이 있고요. 그깟 평성은 남 밑에서 빌빌대는 꼴은 대대로 사장님 소리 들은 우리 집안에선 안 될 말이다. 지성씨 아버지는 분노에 찬 눈빛으로 나를 노려보면서 너 저 여자를 이 집안 며느리로 만들 생각이면 다시 교육시켜. 어디서 결혼하고 나서도 회사를 다니겠다는 멍청한 소리를 해. 가정하고 일은 양립 자체가 어불성설이야. 여자는 국으로 집안에서 조용히 살림이나 하는 게 최고야. 이 집안 가풍은 전형적인 남존여비 사상에 찌들어 있었다. 작은 시골에서 가족 경영회사를 대대로 이어오고 있어서 그런지 아버님은 말투 자체가 모두 명령조인 분이었다. 이름이 정하나라고? 그렇게 직장에 다니고 싶으면 우리 회사에 나와서 파트 근무를 하든지 특별히 봐주는 거다. 현재 대도시에서 대기업 정사원인 나한테 왜 이런 시골 영세 기업 파트 근무라는 특별한 혜택을 베푸시는지 전혀 고맙지 않은 제안을 어떻게 거절해야 할지 모르고 있을 때
지성 씨가 귓속말로 속삭였대. 이 지역은 여자가 일할 만한 직장이 거의 없어서 아버님 회사에 다니고 싶어하는 여자들이 꽤 있다는 것이었대. 가족처럼 편안한 직장이라는 슬로건만 보고 해마다 이 회사를 지원하는 지원자들이 있다고 한다. 어떤 의미에서는 회사 자체가 진짜 가족적일 수도, 구성원들이 전부 가족들이니까 당연히. 하지만 인척관계가 전혀 없는 생판 남인 여사원이 들어오면 살벌한 일이 벌어진다고 한다. 과중 업무에 자빌 몰빵은 물론이고 빨래 빨기, 저녁밥까지 시키면서 잔업수당은 지불하지도 않는 악덕 기업. 쉬지도 않고 자기 회사 자랑을 장황하게 늘어놓는 아버님을 보면서 슬슬 머리가 아파오기 시작했다. 일단은 오늘의 목적, 결혼 승낙을 받기 위해 내 입장을 피력했다. 결혼은 당사자인 지성 씨와 저 둘의 문제입니다. 물론 허락을 받으러 온 건 맞지만 저에 대해서 멍청하다느니 일방적으로 비하하시는 건 납득할 수 없습니다. 뭐야? 어디서 여자가 건방지게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하는 거 몰라? 말끝마다 여자가 꼬박꼬박 깎아내리는 아버님. 그러더니 이런 건방지고 발칙한 여자는 절대 인정 못한다. 결혼이고 뭐고 당장 헤어져. 썩 나가! 지성 씨 아버님은 나와 지성 씨에게 강압적으로 헤어지라고 명령했대.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지성 씨 집에서 조용히 나오는 것뿐이었대. 이날 첫 대면에서 함부로 취급하고 막말 세례를 받았던 것만으로도 분통이 터지는데 아버님은 자기 멋대로 지성 씨의 혼처를 알아보고 다녔대. 그렇게 해서 고른 여자는 그 지역 출신의 지고지순 스타일이라고 했대. 워낙 작은 동네라 지성 씨와도 아는 사이인 모양이었는데 맞선이라니 황당하다는 반응이었대. 아버님은 전화로 맞선을 종용했대. 날짜랑 장소 다 정해놨으니까 너는 시키는 대로 가서 여자애 만나고 와서 네 하고 딱 한마디만 하면 끝이야. 양가끼린 결혼 얘기 이미 다 끝내놨으니까 형식적으로 얼굴 보는 자리다. 내 얼굴에 먹칠할 생각일랑 마라. 지성 씨에게 이 얘기를 들은 나는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대. 뭐? 그럼 어떡해? 이거 무시해도 되는 거 맞아? 결혼할 사람 있다고 인사까지 시켰는데 이렇게 막갑하식으로 나올 줄은 몰랐어. 대책 없는 꼰대. 됐어. 맞선 자리에 안 나가면 다 끝나는 일이야. 하지만 이게 한 번으로 끝날지 어떨지는 모르는 일이잖아. 맞선 장소는 그 지역에서 가장 격식 있고 고급진 곳으로 정해져 있었대. 그것만 봐도 아버님이 얼마나 진심인지가 엿보였대. 무시하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 다음엔 이보다 더 큰 게 올 것 같은 두려움에 불안하고 공포심마저 들었대. 그런 나의 불안한 마음을 이해했는지 지성 씨가 한동안 골똘히 생각에 잠기더니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대. 지성 씨가 여장을 하고 맞선 자리에 나간다고? 손바닥만한 동네에서 누구네 장남이 여자 분장을 하고 맞선 보러 왔더라. 누구 한 사람만 알면 그날 안으로 온 동네에 소문이 쫙 퍼질걸? 하긴 그렇게 되면 이번 맞선은 파토날 게 당연지사긴 한데. 에이, 그 정도에서 끝날 일이 아니지. 시골에서 여장 남자, 성 전환자가 동네에 발이나 붙일 수 있을 것 같아? 미치지 않고서야 나하고 맞선을 보겠다고 하는 집안은 하나도 없을걸? 아무리 대대로 내려오는 사업가 집안에 내가 차기 사장이라고 해도 말이야. 하지만 괜히 그랬다가 그 소문 때문에 평판이 나빠져서 회사가 망하기라도 하면 어쩌라고. 그래도 상관없어. 그딴 회사. 돌아가신 엄마 할머니를 노예처럼 취급하면서 쉬지도 못하게 일만 시켜서 겨우겨우 유지해온 회사야. 여자를 노예처럼 취급하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는 회사가 건전한 경영을 하고 있을 리가 없잖아. 난 그런 회사 처음부터 물려받을 생각 없었어. 알았어. 이왕 이렇게 된 거 나도 적극 도울게. 맞선 당일 나는 메이크업 전문가 친구와 헤어 디자이너 친구들을 모아서 지성 씨를 여자로 변신시키는데 총력을 다했다. 친구들은 역시 프로답게 상남자 한지성을 완벽하게 여자로 변신시켰대. 메이크업을 끝낸 지성 씨는 여자 옷을 빌려서 패션까지 퍼펙트하게 치장을 끝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변신을 끝낸 후 마지막 관문 맞선 장소로 나는 멀리서 그 장면을 다른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지켜봤다. 맞선 장소에 나와 있던 아버님과 상대쪽 집안 사람들은 요장 차림으로 나타난 지성 씨를 보고 모두들 기겁했다.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저 지성이에요. 제가 아이는 낳을 수 없지만 어쨌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성 씨의 징글맞은 웃음소리가 썰렁하게 울려 퍼지자
분위기를 일시에 압도하는 아버님의 격한 고함 소리. 이 미친놈이 지금 뭐 하는 거야? 한지성, 너 무슨 작당을 벌이는 거야? 저는 사실 며느리를 드리는 것보다 제가 며느리가 되고 싶었거든요, 예전부터. 이젠 알려야 할 것 같아서요. 진한 화장을 한 지성씨가 윙크를 날리자 헉 하는 외마디 비명과 함께 상대 쪽 집안 사람들은 다 쓰러졌다. 나도 우연을 가장하고 난입해서 아버님을 한 번 더 놀라게 해드렸다. 어머, 아버지면서 지성씨 취향을 모르고 계셨나봐요? 아님 모른 척하고 일단 결혼시키고 보자, 뭐 그런 거였나? 아버님은 얼굴이 시뻘개졌다. 맞선 결과는 더 말할 필요도 없었다. 인사가 끝나기도 전에 상대 쪽 가족들은 모두 나가버렸고 나와 지성씨의 작전은 대성공이었다. 지성씨 말처럼 여자를 노예 취급하면서 겨우겨우 생명을 이어가던 비인간적인 영세기업의 운명은 이번 맞선 사건으로 인해 한순간에 적자 운영으로 돌아섰고 곧 도산할 거라는 말이 돌았다. 마침내 아버님은 우리를 찾아와서 무릎을 꿇었다. 부탁한다. 자금이 씨가 말랐어. 회사 굴릴 돈이 필요해. 지성씨가 꿈쩍도 하지 않고 돈을 빌려줄 수 없다고 하자 이번에는 나한테 머리를 숙였다. 부탁한다, 하나야. 너도 대기업에서 일한다고 들었는데 돈 좀 있지? 요즘은 여자들도 능력 있는 시대라서 너 조건 같은 거 들은 거 없니? 조금만 빌려줄 수 있을까? 저 그런 돈 없어요. 그러고 싶지도 않고요. 어떻게 갑자기 여자한테 돈을 빌릴 생각을 하셨어요? 자존심도 없으세요, 남자가? 그동안 자신이 그토록 강조했던 남존여비에 빗대어 한마디 쏘아주자 아버님은 얼굴이 시뻘개졌대. 아님 생각이 바뀌셨어요? 노동력도 여자, 자금도 여자한테 기대자, 뭐 이런 주의로? 그런데 그럼 아버님은 대체 무슨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여자들 뒤에 숨어서 목소리만 키우는 거 아니세요?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속이 시원해진 나와 지성씨는 아버님을 바로 내보냈다. 예상대로 아버님 회사는 도산을 맞았다. 거래처도 그렇고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들 중에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던 걸로 봐서는 아버님의 여성 비하 발언은 모든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었던 게 분명하다. 아버님은 대대로 이어온 회사가 자신에 대해서 끊어졌다는 것에 크게 낙담했고 어쨌든 지금은 대놓고 하던 여성 비하 발언을 하지 않게 됐다. 나는 아버님께 혹시 마음이 있으시면 우리 회사에 파트 근무 자리를 알아봐 드릴 수도 있다고 일부러 전화를 해서 위로를 드렸다. 내 이름은 정정혜. 남편 왕진상과 둘이서 살고 있고 나이는 25이다. 화장품 회사에 다니고 있는 나는 일과 가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매일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남편은 자유분방한 성격으로 프리랜서 컨설팅 일을 하고 있는데 격리 일은 전부 내가 담당하고 있다. 시댁은 우리 집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데 시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시어머니가 혼자서 살고 계신다. 결혼 얘기가 오고 갈 때 남편은 시어머니와 같이 살자고 했지만 나는 그 제안을 거절했다. 이유는 시어머니가 최강 극성 엄마였기 때문. 이미 결혼 전부터 나에 대한 적대감을 완전 노골적으로 드러내서 당황스러웠다. 이런 일을 부모님한테 다 얘기해왔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도 동거에 대해서 극반대였다. 시집살이가 뻔히 예견된 일이었기 때문에 남편을 설득해서 동거는 없던 일로 만들었다. 남편은 장남도 아니고 차남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시어머니를 모셔야 하는 입장도 아니었다. 하지만 장남 며느리도 나와 같은 이유로 시어머니와의 동거를 거부하고 있었다. 남편은 동거를 하지 않는 대신 자기가 가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시댁에 가는 걸 허락해달라고 조건으로 걸었다. 나는 그 조건에 동의했고 결혼 후 남편은 집에 없는 날이 많았지만 동거하는 것보다는 100배 낫다고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참고 있는 중이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남편이 일 때문에 필요하다며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등본을 떼다 달라고 했다.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등본을 발부받고 내용을 확인하다가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충격적인 걸 발견했다. 나와 남편의 관계가 동거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이었다. 너무 놀라서 동사무소 직원에게 이거요, 혹시 잘못 기재된 거 아니에요? 라고 물었다. 하지만 직원은 그런 일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라고 답변했다. 확실하게 하려고 호적 등본도 떼서 내용을 확인했는데
호적 등본상으로는 나와 남편이 결혼한 사실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주민등록 등본상 나는 여전히 미혼이었기 때문에 가짜 남편의 가짜 결혼을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결혼한 것처럼 알린 셈이 된 것이다. 나는 혼인신고를 하러 구청에 갔을 때의 일을 돌이켜보았다. 혼인신고는 둘이서 같이 하러 갔었지만 갑자기 배가 아파서 내가 화장실에 뛰어간 사이 남편이 혼자서 제출을 해버렸다. 그때 내가 왜 나 안 기다렸어? 역사적인 순간인데 그걸 혼자서 제출하는 법이 어디 있어? 라고 남편에게 항의하자 혼자 하든 둘이 하든 제출만 하면 됐지 뭘 그래. 라고 했던 게 생각났다. 동사무소에서 바로 남편한테 전화를 걸어서 당장 집으로 오라고 했지만 바쁜 일이 있어서 집에 못 온다고 말했다. 어쩔 수 없이 전화로 나하고 당신하고 정식으로 결혼한 부부가 아닌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라고 따져 묻자 남편은 담담하게 그때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자백했다. 뭐라고? 대체 왜 그런 건데? 라고 다시 묻자 엄마가 동거 안 할 거면 결혼은 하지 말고 언제까지고 내 아들로 호적에 남아있어 달라고 쓸쓸하게 말씀하셔서 그랬어. 라고 자기 딴엔 효를 택했을 뿐 절대 잘못한 게 없다는 듯이 말하는 걸로 들렸다. 이 일은 나뿐만 아니라 우리 결혼식에 참석한 부모님, 친척들, 친구들까지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을 속인 게 되는데도 남편의 태도에서는 죄책감이나 미안함이 1도 느껴지지 않았다. 지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남들은 내가 결혼해서 유부녀인 걸로 알아. 당신이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을 속였는지 아냐고! 라고 하자 남편이 화를 내면서 네가 동거하기 싫다고 해서 이렇게 된 건 왜 생각 안 해? 하더니 전화를 끊어버렸다. 동거 문제는 충분히 대화를 나눴고 남편도 내 생각을 완전히 이해해줬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었다. 잠시 후 남편한테서 반성할 때까지 집에 들어오지 마 라는 내용의 라인이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이미 큰 충격을 받았는데 되려 남편이 화를 내면서 집에서 쫓겨난 신세가 된 나는 남편에 대한 감정이 완전히 식어가는 게 느껴졌다. 지금까지는 남편을 위해서 아무리 피곤해도 집안일, 회사 일에 아등바등 남편 사업에 격리까지 도맡아서 해왔던 나 자신이 바보 같고 한심하게 느껴졌다. 지금까지 내가 동거인이란 사실도 모르고 아내 노릇을 잘 해보겠다고 동동거리며 살았는데 그게 화가 나서 미칠 것만 같았다. 나는 친정으로 향했고 친정 부모님께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말씀드렸다. 그러자 부모님은 당연히 경로. 아빠가 남편한테 전화를 했고 집에 와서 얘기하기로 남편과 시어머니가 같이 왔는데 시어머니는 여유 있게 웃으면서 그걸 이제야 들켰네? 라며 마치 장난을 치다가 들킨 것처럼 가볍게 말했다. 남편은 시어머니 모시고 싫다고 한 게 잘못이지 왜 네가 성질이야? 라면서 나한테 짜증을 잔뜩 냈다. 나와 부모님은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냥 듣고만 있었는데 남편이 지금이라도 동거하겠다고 하면 호적에 정식으로 올려주고 라고 잘난 척을. 그 말을 듣고 아빠가 완전히 열을 받으셨다. 남의 귀한 딸한테 사기를 쳐놓고 어디서 잘난 척이야? 위자료 청구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라고 호통을 치시자 남편은 겁을 먹고 시어머니 뒤로 가서 얼른 숨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좋게 해결할 일을 가지고 왜 화부터 내세요? 알았습니다. 돈으로 해결하자는 말씀이신 거죠? 라고 하길래 위자료 청구할 거고요. 헤어질 겁니다. 라고 딱 그 말만 했다. 헤어지겠다고 하자 남편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알았어! 동거 안 하면 될 거 아니야. 너 반성 다 했으면 이제 집으로 와도 돼. 라고 인심 쓰듯이. 아직도 자기 객관화가 안 된 게 분명했다. 혼인신고한 것처럼 나를 속인 사기꾼하고는 절대 같이 못 살아. 어차피 결혼한 것도 아닌데 헤어지는 건 간단하지 않겠어? 라고 하자 남편이 입을 다물었다. 저렇게 드센 여자는 내가 보다 처음이다. 뭐해? 빨리 헤어지자고 하지 않고? 라고 남편한테 헤어지자고 재촉하는 시어머니와 생각이 딴 데로 가 있는 남편. 알았어. 그래, 결심했어. 결혼해. 지금 당장 구청 가자. 라며 사람 말귀를 못 알아듣고 진상을 떠는 남편하고 더 할 말도 없고 해서 시어머니와 같이 집 밖으로 내보냈다. 그 후
시어머니는 나와 남편을 하루라도 빨리 헤어지게 하고 싶어서 돈은 내가 줄 테니까 넌 내 아들한테서 떨어져 라고 연락이 왔대. 한편 남편한테서는 내가 다 잘못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나하고 결혼해줘. 라고 혼자 뒷북치는 내용의 라인을 수도 없이 보내왔대. 나는 변호사를 찾아가서 남편한테 위자료를 청구했고 바로 헤어지기로 했대. 하지만 내 조건에 응하지 않고 버티는 남편 때문에 얘기가 진척되지 않은 채 한 달이 흘렀대. 변호사의 끈질긴 설득 끝에 위자료 지불에 합의한 왕진상한테서 전화가 걸려왔대. 그것도 한밤중에 말이다. 왕진상 전화는 무조건 안 받기로 했었지만 그날은 잠결에 나도 모르게 그만 전화를 받고 말았대. 그러자 왕진상이 울면서 우리 엄마가 쓰러져서 지금 병원에 있어. 라고 했다. 왕진상 말로는 시어머니가 갑자기 집에서 쓰러졌고 구급차에 실려왔는데 뇌경색이라고 진단을 받고 긴급수술에 들어갔다고 했다. 어린애처럼 전화기에 대고 엉엉 우는 왕진상. 우리 엄마한테 만약 무슨 일이 진짜 생기면 이 세상에서 나 혼자란 말이야. 그러니까 제발 너 나한테 돌아와. 라고 징그럽게 징징거렸다. 당연히 나는 절대 그렇게 못해 라고 단호하게 거절한 후 전화를 끊었다. 시어머니는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었지만 반신마비가 와서 누가 간병을 해줘야만 했다. 위자료는 시어머니가 지불하겠다고 했었는데 그건 불가능할 것 같고 왕진상이 전액 지불하는 걸로 상황이 정리됐다. 또 시어머니가 태어나기 전까지 시댁을 베리어 프리로 내부 공사를 해야 했기 때문에 왕진상은 통장에 가지고 있던 돈을 다 쓰고 빚까지 지게 됐다. 같이 살 때는 내 월급까지 합쳐서 생활비를 했기 때문에 왕진상은 혼자 월급으로는 지금까지 살았던 것하고 똑같이 살기는 힘들었고 본가로 들어갔다고 한다. 파국 후 반년이 지나서 내가 격리 일을 다 봐줬을 땐 아무 문제 없었지만 지금은 혼자서 하다 보니 연말 정산을 안 하고 넘어갔고 그것 때문에 탈세 혐의로 경찰 조사까지 받았다는 말을 들었다. 그 결과 왕진상은 일을 할 수 없게 됐고 일을 안 하니 수입이 없고 수입이 없으니 왕진상 모자의 생활이 어려워졌다. 그러자 왕진상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또 나한테 전화를 걸어왔다. 다시 시작해. 사랑해. 난 너밖에 없어. 라고 철진한 멘트를 날리길래 전화는 착신 거부, 라인도 차단해버렸다. 결국 왕진상 모자는 살기가 힘들어졌고 돈이 없어서 고생을 하다 보니 지금까지 좋았던 관계도 순식간에 깨졌다. 결국 지금은 매일같이 싸우면서 살고 있다고 한다. 왕진상은 닥치는 대로 알바를 했지만 생활비는 계속 모자랐고 빚만 계속 늘어갔다. 지금은 생활고로 공지에 몰려있다고 한다. 나는 왕진상과 헤어진 후 새 아파트로 이사를 냈고 그리고 다시 얼마 후 새 남친이 생겼다. 이걸 행운이라고 해야 할지. 어쨌든 나는 이혼녀 신분이 아니었고 편한 마음으로 교제 2년 만에 결혼해서 28살에 첫 아이를 낳았다. 왕진상과 지냈던 시간이 생각나지 않을 만큼 지금은 매일매일이 너무 행복하다. 더구나 이번 시어머니한테는 전혀 불만이 없다. 결혼한 후 퇴사를 결심한 나는 지금은 남편과 아이에게 내 모든 것을 투자하고 있다. 앞으로도 우리 세 식구 언제까지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는 바람뿐이다. 내 이름은 김진수. 아주 평범한 회사원이다. 어려서부터 낯가림이 심하고 친구가 별로 없었던 나는 사회인이 된 이후 인간관계가 한 방에 바뀌는 일이 있었다. 나름 수입이 안정되고 나서 취미 삼아 한 애니메이션 동아리에 들어간 걸 계기로 공통된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만나다 보니 금방 친해졌고 정모 술자리에 참가하는 게 일상의 한 즐거움이 되어 있었다. 술자리에서의 화제는 단연 애니메이션이었고 이야기는 즐거웠고 시간은 금세 지나갔다. 동아리에 들어간 지 2년 후 새 멤버가 들어왔기 때문에 환영회를 열기로 했다. 매번 술자리를 주선했던 방주선이 소개한 사람은 첫인상이 조금 가벼워 보였던 한진상이란 사람이었다. 그럼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한진상이고요. 여러분 반가. 한진상은 겉보기엔 흔히 볼 수 있는 요즘 젊은 애들이었지만 역시 대화를 해보니 애니메이션 마니아가 맞았고 대화도 잘 통할 것 같았다. 한진상은 처음엔 말수가 별로 없었지만
차츰 적응을 하는가 싶더니 어느 순간부터 방주선을 제치고 자기가 리더 노릇을 했대. 오늘 회비는 6만 원씩 내. 헐, 너무 비싼 거 아님? 여기 고급진데야. 대신 맛있잖아. 오케이? 그러면서 한진상은 점점 본성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멤버들은 그런 한진상을 멀리하기 시작했대. 난 오늘 술 한 잔도 안 마셨으니까 내 건 회비 반 돌려줘. 아닌 거 같은데? 너 많이 마셨어. 나 한 잔도 안 마셨어. 술은 니들이 다 마셨지. 근데 회비를 똑같이 내는 건 불공평한 거 아니야? 글쎄, 난 한진상은 돈에 대해선 쪼잔할 정도로 따졌고 본인은 절대 손해보지 않으려는 면이 강했대. 그런 반면 자기 생일이 되면 죽어도 술자리를 만들어서 선물을 달라고 대놓고 요구하는 뻔뻔함까지 다른 멤버들 생일은 한 번도 안 챙겼으면서 자기 생일은 성대하게 보내려고 하는 한진상의 태도에 다들 정남이가 떨어져 가고 있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한진상이 꼭 전달해야 하는 중요한 일이 있다면서 동아리 멤버를 전원 소집했대. 약속 시간을 조금 넘겨서 한진상이 제일 늦게 나타났고 옆에는 처음 보는 젊은 여자가 함께 있었대. 미안, 내가 좀 늦었지? 뭐 괜찮아. 근데 옆에 있는 여자분은 누구야? 인사해. 내 약혼녀 왕재숙이야. 안녕하세요. 실은 우리 결혼하기로 했어. 그래. 축하해. 고마워. 축하해줄 줄 알았어. 당연히 축의금들은 준비할 테고 해서 말인데 1인당 50만 원씩 어때? 축의금 때문에 모이라고 했어? 결혼식에 오면서 그럼 축의금 안 가져오려고 했어? 우리 사이가 그냥 보통 사이는 아니잖아. 절친 저리 가란데. 절친 금액이면 50만 원이 딱 적당한 거 아닌가? 우리는 하도 기가 차서 한진상을 노려보고 있었는데 옆에 있던 약혼녀가 한술 더 떠서 우리 기분을 상하게 했대. 진상씨, 설마 이 사람들을 결혼식에 부르려는 건 아니지? 완전 아니다. 이런 오타쿠들이 오면 사람들이 우릴 뭘로 보겠어? 절대 안 돼. 알았지? 그럼 축의금을 못 받잖아. 축의금만 받으면 되잖아. 나는 남편이 애니메이션 오타쿠라는 거 절대 친구들한테 들키고 싶지 않으니까 알아서 해. 알았어. 그럼 그렇게 할게. 다들 들었지? 축의금만 부탁한다. 말이야 방귀야. 어이 상실. 그래도 상관없는데 아마 후회하게 될걸? 무슨 후회를? 누가? 내 입장도 좀 생각해줘야지. 니들도 보면 알겠지만 우리 재숙이 얼짱의 인기 짱이란 말이야. 오타쿠 세계와는 전혀 다른 리얼 여친이라고. 우리 재숙이 마음도 좀 이해해주고. 내가 니들 절친인데 협조 좀 해줘. 아무튼 다시 한번 말하는데 비호감 오타쿠들은 절대 우리 결혼식에 초대 안 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축의금은 결혼식 전에 진상씨한테 전해줄 것. 오케이? 진상씨, 그만 가자. 그래. 그럼 부탁한다. 자기들 하고 싶은 말만 하고 가버리는 두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우선 한진상을 동아리에서 제명시키기로 결정했대. 하지만 그 전에 우리를 이용하고 자기 물건처럼 취급하려고 한 한진상의 죄를 덮고 넘어갈 수는 없었대. 그리하여 우리는 한진상과 약혼녀 왕재숙에게 복수할 계획을 세웠대. 그런 사정을 전혀 모르고 있는 한진상은 축의금을 보내라고 멤버 전원에게 연일 독촉 메시지를 보냈는데 우리는 행동 지침을 정하고 다 같이 무시했대. 그렇게 저렇게 한진상 결혼식 날이 됐고 한진상은 결혼식 직전까지 니들 축의금 왜 안 보내? 라면서 닥달을 냈대. 그날 우리는 아침부터 열과 성의를 다해 각자의 에마를 손질하고 있었대. 그리고 계획한 대로 결혼식이 시작되기 전에 에마를 타고 식장 근처에 모였대. 자, 우리 쇼를 시작해볼까? 아침부터 에마 꽃단장했잖아. 나도야. 그럼 출발할까? 그리고 마침내 꽃단장을 마친 6대의 차가 식장으로 향했대. 그때 결혼식장에서는 교회 밖에서 부케를 던지려고 하고 있었대. 재수가 축하해. 행복하게 잘 살아. 얘들아 고마워. 응? 이게 무슨 소리야? 이 엔진 소리는 설마... 진상씨, 갑자기 왜 그래? 아니야, 아무것도. 식장에 도착하자 거기 모여있던 하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우리 쪽을 향했대. 어머, 저게 뭐야? 튜닝 제대로네. 오타쿠인가봐. 대박. 차에서 내려 한진상을 향해서 걸어가는 동안 하객들은 신기한 물건을 보는 듯한 시선으로 우리를 쳐다봤대. 어떤 사람들은 우리들의 에마, 튜닝차를 촬영하기도 했대. 특히 내 에마는 요즘 핫한 미소녀 전사가 초대형 프린트 되어 있을 뿐 아니라 내부 인테리어도 완벽하게 개조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구경하느라 정신이 없었대. 진상아, 축하한다. 니들 뭐야? 오지 말라고 했잖아. 재수가 이 사람들 네 신랑이랑 아는 사이야?
몰라 나도. 그냥 얼굴만 아는 사이예요. 헐, 우리 절친 아니었어? 얼굴만 아는 사이면 축의금은 안 줘도 되는 거 아님? 절친 금액이라길래 50만 원 넣어왔는데 그냥 가야겠다. 야 기다려. 내가 분명히 축의금만 보내라고 했잖아. 근데 왜 여기까지 온 거야? 신부 입에서 그 말이 나온 순간 주변에 있던 사람들 모두 걔 어이없어하는 걸 알 수 있었다. 특히 바로 옆에 있던 신랑 신부의 부모님 얼굴이 누구보다 안 좋았다. 신랑 친구들 같은데 설마 진짜 결혼식에 안 부르고 축의금만 받으려고 했니? 그런 거야? 그건 그러니까 진상 씨가 이런 오타쿠들하고 어울린다는 거 들키고 싶지 않아서. 진상군, 자네도 이 친구들하고 한패인 건가? 그게 두 사람 지난번에 우리한테 한심한 오타쿠들은 축의금이나 내라고 했잖아. 나도 똑똑히 들었어. 친구들한테 축의금을 강요하다니 네가 양아치냐? 부끄러운 줄 알아? 짜증나. 당신들 때문에 결혼식이 이게 뭐야. 엉망진창이잖아. 솔직히 전부터 생각했는데 넌 왜 이런 오타쿠들하고 다니는 건데? 됐어. 이 결혼 없던 걸로 해. 라고 화를 내더니 신부가 식장에서 나가버렸대. 식장에 있던 양가 부모님들은 우리한테 미안하다며 고개 숙여 사과하셨대. 충분히 복수를 마친 우리는 자랑스러운 에마를 타고 가려고 했는데 예식장에 있는 아이들이 우리 차 주변으로 몰려들기 시작했대. 우와 이 차 대박이다. 멋있지? 히어로앤이 좋아해? 네 좋아해요. 엄마 나 사진 찍어줘. 이 분위기로 봐서 오타쿠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한진상과 왕재숙 두 사람뿐. 다른 사람들은 별로 그런 것 같지 않았고 그 사실을 안 것만으로도 우리는 뿌듯했대. 그 후 결혼식 중간에 뛰쳐나간 왕재숙은 양가 부모님께 질타를 받았고 끝내 파혼했다고 한다. 축의금은 하객 전원에게 돌려주고 결혼식 비용은 왕재숙이 혼자 지불하기로. 사태가 그쯤 돼서야 자기가 얼마나 엄청난 짓을 저질렀는지 파악이 된 왕재숙은 하객들에게 일일이 사과했지만 아무도 그 사과를 받아주지 않았대. 한진상도 마찬가지로 온 집안 사람들에게 엄하게 혼이 났고 얼마 후 진짜 반성을 한 건지 우리한테 미안하다고 했대. 하지만 그런 일을 겪고 난 후에 사과 한마디로 다시 예전처럼 지낸다는 건 한진상한테나 좋을 뿐 우린 아니었대. 따라서 지난번에 얘기했던 대로 한진상을 동아리에서 제명했대. 한진상이 안 보이니 우리 동아리는 전처럼 평화로운 분위기를 되찾았고 다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술 모임을 가질 수 있게 됐대. 내 이름은 정희연, 백화점에서 일하는 정직원이고 나이는 27살이다. 남편 왕재수와는 3년 전에 결혼했지만 아직 아이는 없었다. 그 이유는 남편의 수입이 너무 적어서였다. 남편은 중소기업에서 영업사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내가 짐작하기에 업무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아닌 것 같다. 그걸 증명하듯이 남편의 수입은 오를 줄 몰랐고 늘 저소득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일을 그만두면 당장 생활비도 모자라다는 게 우리 부부의 현실이었다. 그런데도 남편은 돈을 아낄 줄 몰랐고 있으면 있는 대로 다 쓰는 사람이라 돈 관리는 전부 내가 도맡아서 하고 있다. 나는 결혼 전부터 계속 같은 직장에서 일하고 있었고 내가 하는 일에 보람을 느끼고 있다. 그래서 나는 남편 월급이 적어서 일을 한다기보다는 이 일을 좋아해서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쪽이었다. 그런데 요즘 들어 남편이 나한테 직장을 그만 다니라고 자꾸 태클을 걸어왔다. 다름 아닌 시어머니를 모셨으면 하는 게 이유였다. 시댁은 우리 집에서 차로 1시간 이상 걸리는 곳에 있었고 직장에 다니다 보면 시댁에 자주 찾아뵙는 건 무리였다. 남편은 그게 불만인 듯 했지만 시어머니는 아픈 데 없이 건강하셨고 다른 형제가 없는 것도 아니고 시아주버님도 있는데 내가 굳이 모실 이유는 없었다. 그래서 남편이 왜 자꾸 그런 말을 하는지 솔직히 이해가 안 됐다. 남편이 직장을 그만두라고 할 때마다 내가 회사 그만두면 우린 어떻게 생활하는데? 라고 하면 남편은 넌 마누라가 돼서 남편을 받들기는 그냥 말투가 그게 뭐야? 라고 발끈할 뿐 내 질문에 제대로 된 답변은 하지 못했다. 아무튼 나는 남편 의견은 무시하고 회사에 계속 다녔는데 어느 날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부장님한테 호출을 받았다. 무슨 일인가 싶어서 무슨 일로 부르셨어요? 라고 묻자 부장님은 대답 대신 내 이름이 적혀있는 사표를 내보이셨다. 부장님 말씀으로는 오늘 오전 우편으로 도착했다는데 필체가 나하고 달라도 너무 달라서 이상해서 부른 거라고 하셨다. 나는 사표를 쓴 적도 보낸 적도 없었기 때문에
범인은 남편이란 걸 바로 짐작했다. 부장님께 회사를 그만둘 생각은 전혀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날 저녁 남편한테 따졌다. 그러자 남편은 전혀 반성하는 기미도 없이 자기가 보낸 게 맞다며 큰 소리를 땅땅 쳤다. 그러더니 네가 내 말을 무시하니까 그런 거 아니야 라면서 화를 냈다. 이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는 생각에 내가 분명히 회사 안 그만둘 거라고 했지? 라고 따지자 남편은 내 부모, 형제를 최우선으로 하지 않는 여자는 내 마누라 자격 없어 라면서 극노. 도저히 대화가 안 통했고 나는 방으로 가서 내 분노를 삭이는 데 집중했다. 그날 이후 나와 남편은 당분간 냉전 상태에 들어갔다. 일주일 후 평소처럼 퇴근해서 집으로 갔는데 남편과 시어머니가 험악한 얼굴로 내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집에 오는 일은 없었기 때문에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단 느낌이 들었다. 시어머니는 나를 보자마자 넌 이 시어미 돌보는 게 그렇게 싫든? 라고 버럭 소리를 질렀다. 옆에 있던 남편은 너처럼 인정머리 없고 도리도 모르는 여자랑은 이혼이야 라면서 이혼 서류를 내밀었다. 너무 예상 밖이라 나도 모르게 뭐? 하고 소리를 질렀다. 이혼하기 싫으면 내가 시키는 대로 당장 회사 그만둬 라면서 자신만만하게 나왔다. 이어서 시어머니가 그래 회사 간두고 우리 집으로 들어와라 라고 말했다. 그제야 남편이 왜 뜬금없이 나한테 회사를 그만두라고 들들 볶았는지 이해가 됐다. 예전부터 시어머니는 아이도 없고 하니까 우리 부부와 같이 살고 싶다는 말을 자주 했었다. 왜냐하면 시아주버님 부부는 아이가 셋이어서 같이 살면 시끄럽고 정신없다며 싫다고 했다. 시어머니는 게으른 성격이었고 때문에 집이 거의 쓰레기장이나 다름없었다. 나는 그런 집에 들어가서 동거를 한다는 건 절대 있을 수 없다고 남편한테 분명히 말했다. 그럼 네가 청소를 하면 될 거 아니야 라면서 남편은 나한테 떠넘기듯이 말했는데 나는 집먼지 진드기 알레르기가 있어서 안 된다고 확실하게 말했었다. 하지만 남편은 내가 거부하는 이유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다. 사실 난 동거 문제는 남편하고 그동안 여러 번 얘기했고 이미 얘기가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무슨 협박도 아니고 이혼 서류를 꺼내 보이면서 나를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조정하려고 하는 남편과 시어머니의 태도에 화가 치밀었다. 그 얘긴 이미 예전에 다 했잖아. 동거는 안 된다고 라고 남편한테 강력하게 내 입장을 고수했다. 남편은 그럼 이혼이야 라고 하더니 방에서 내 짐을 꺼내와서 집 밖으로 내던지기 시작했다. 하지마! 라고 해도 내 말은 무시하고 내 옷이며 자파들을 밖으로 마구 던지는 남편. 시어머니는 남편을 내버려뒀고 잘한다 당연히 그래야지 라면서 웃었다.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내 짐들을 챙기고 있는데 남편은 마지막 확인 사살 어쩌고 하면서 내 가방에서 집 열쇠를 꺼낸 후 가방을 다시 바닥에 내던졌다. 그러더니 시어머니와 둘이서 집 안으로 들어갔고 문을 잠가버렸다. 거기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더 이상 없었다. 자동차에 짐을 옮기고 일단 친정으로 가기로 했다. 친정은 차로 2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었는데 내일은 쉬는 날이어서 시간이 이미 늦긴 했지만 친정에 가서 하루 자고 생각하기로 했다. 친정에 도착하자 갑자기 밤늦게 찾아온 나를 부모님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맞이해 주셨다. 방금 전에 집에서 일어났던 일을 부모님께 울면서 말씀드리자 남편과 시어머니한테 화가 난 아빠가 당장 남편을 보러 가겠다고 흥분하셨다. 흥분한 아빠를 엄마가 진정시켰고 나는 내 방으로 가서 잠을 청했는데 잠이 안 왔고 혼자서 골똘히 생각에 잠겼다. 몇 번을 다시 생각해도 남편과 시어머니가 나한테 한 폭력적인 행위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다. 남편이 내 짐들과 함께 던졌던 이혼 서류를 들고서 한참을 쳐다봤다. 다음 날 부모님이 시댁으로 가겠다고 하셨고 남편한테 연락하자 퇴근 후 자기도 오겠다고 해서 저녁에 시댁에서 보기로 했다. 시댁에 도착하자 시어머니가 불편한 얼굴로 우리를 맞이했다. 남편은 겁먹은 얼굴로 시어머니 뒤에 숨어서 고개만 내밀었다. 아빠가 어제 일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호통을 치자 시어머니와 남편은 당황해서 말을 못했다. 그러자 아빠가
왕재수, 빨리 설명해봐. 우리 딸이 뭘 잘못해서 너한테 쫓겨났는지. 라고 다시 호통. 남편이 우리 어머니랑 같이 사는 게 싫다고 자꾸 버텨서 설득하려고. 라고 입을 열었고, 나는 친정 부모님 앞에서 남편 수입으로는 생활이 안 된다고 다시 한번 설명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같이 살면 재수 월급만으로도 충분히 생활이 되지 않니? 라고 나섰다. 그래서 나는 미리 준비해뒀던 남편의 월급 명세서를 그 자리에서 시어머니한테 보여줬다. 거기에 보태서 매달 꼼꼼하게 기입한 가계부를 보여줬더니 남편이 자기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다는 걸 알고는 시어머니의 태도가 급 달라졌다. 수입이 150만 원인데 교재비, 담배, 술값, 잡비가 180만 원? 너 이거 사실이니? 남편은 작은 소리로 망했다 라고 하더니 입을 꾹 다물었다. 이 사람은 생활비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예요 라고 내가 목소리를 키우자 시어머니는 입을 다물었고 우리 부모님도 어이없다는 듯이 혀만 찼다. 동거를 한다고 해도 내가 직장을 그만두면 생활비가 한 푼도 없게 될 거란 걸 파악한 시어머니는 손바닥 뒤집듯이 동거 얘기는 없던 걸로 할 테니까 앞으로도 우리 재수 잘 좀 부탁한다 라고 얍삽하게 태도를 바꿨다. 이미 늦었어요. 이혼 서류 오늘 낮에 접수했거든요 라고 대답했다. 어젯밤 밤새도록 충분히 생각한 결과 이혼 서류를 제출하기로 결정 내렸고 마침 오늘 쉬는 날이어서 미룰 것 없이 즉각 접수시켰다. 동거를 하게 만들려고 나를 협박하고 생활비도 안 주면서 강요하고 집에서 내쫓는 폭력도 서슴지 않는 인간과 평생을 산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게 내 결론이었다. 내가 이혼 서류를 접수했다고 하자 시어머니와 남편은 진심 놀라는 얼굴이었다. 그러더니 남편이 말도 안 돼. 난 그냥 너 겁주려고 이혼하자고 한 거였는데. 라고 후회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는 사실. 그러지 말고 나 사실 이혼할 생각 없었어. 어제 일은 내가 사과할게. 라고 매달리는 남편을 깨끗하게 외면하고 시댁에서 나와버렸다. 그 후 이번에는 내가 남편을 집에서 내보내고 나는 지금까지 살았던 것처럼 똑같이 생활했다. 나한테서 쫓겨난 남편은 시댁으로 들어갔지만 남편은 월급을 받아도 돈 한 푼 안 내놨고 결국 연금으로 생활하는 시어머니한테 부담만 주면서 두 사람 사이도 틀어졌다. 그러자 결국 남편은 나한테 재결합하자며 몇 번이나 연락이 왔지만 나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거절했고 즐거운 싱글 라이프를 선택했다. 나는 아직 20대였고 제2의 인생을 살 기회가 얼마든지 있다. 장차 전 남편보다 더 좋은 남자가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전 남편 왕재수는 시어머니와 매일같이 싸웠고 그러다 정신적으로 무너지면서 회사도 그만두고 집에 틀어박혀서 운둔형 외톨이로 지낸다고 한다. 그런 전 남편을 건사하기 위해 시어머니는 친척들한테 계속 돈을 빌렸고 이젠 아무도 시어머니와 만나려고 하지 않는다고 한다. 시어머니는 그렇게 아들하고 같이 살고 싶다고 노래를 하더니 막상 좋은 일은 하나도 없고 되려 평생 고생길이 훤하게 열린 셈이다. 이 모든 것은 본인들이 판 무덤이니 두 사람은 나한테 했던 짓을 평생 후회하면서 살게 될 것이다.